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신라 설화를 바탕으로 하되 기록이 침묵한 장면에는 상상력을 더해 구성한 역사 설화입니다. 여는 말, 경주 동해안 봉길리 바닷가에 서면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섬 하나가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바위입니다. 파도와 갈매기 그리고 아침 햇살이 내려앉는 동해의 바위입니다. 그러나 신라 사람들은 그 바위를 그냥 바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대왕암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신라 제30대 문무왕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무왕,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들,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당나라 세력까지 넘어 통일신라의 문을 연 왕,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고 한 왕. 역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시신을 화장하여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 지내달라는 뜻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가 죽어 동해의 용이 되어 외적을 막고 신라를 지키려 했다고 믿었다. 여기까지는 기록과 전승에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기록의 빈틈 사이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왕은 마지막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하들은 왜 반대했고 왕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왜 그가 정말 용이 되었다고 믿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역사이면서 설화이고 설화이면서 한 왕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입니다. 1장 바다를 바라본 왕. 문무왕의 병세가 깊어진 것은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서라벌의 바람은 차가워졌고 월성의 나뭇잎은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폐하의 기력이 어제보다 더 쇠하셨다 합니다. 의원들은 뭐라 하던가? 약을 올리고는 있으나 오래 버티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신하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문무왕은 침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늘 동쪽을 향했습니다. 궁궐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은 바다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동해의 바람, 외선이 나타났다는 장계, 피 묻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야 할 바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해에는 오늘도 바람이 부는가? 곁에 있던 신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폐하. 동해의 파도가 높다고 합니다. 문무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야지. 바다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신하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묻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거대한 봉분도 화려한 성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에 잠들고자 했습니다. 아니, 잠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키고자 했습니다. 2장 젊은 김법민과 월성의 여인. 왕이 아직 김법민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난 왕자였습니다. 아버지 김춘추는 당나라와 외교를 벌였고 김유신은 군사를 다듬었습니다. 백제는 서쪽에서, 고구려는 북쪽에서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젊은 김법민에게는 봄밤이 있었습니다. 월성 근처 남천의 물소리가 조용히 흐르던 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연화, 역사 기록에 남은 이름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그녀는 인간 김법민의 마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연화는 글과 음악을 좋아했고 전쟁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물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다친 새 한 마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김법민이 물었습니다. 그 작은 새를 살리려는 것이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목숨이라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작은 목숨을 모르는 사람이 큰 나라를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그 말은 젊은 왕자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월성 담장 아래와 남천 물길 옆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습니다. 전쟁 전야의 약속은 언제나 이별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연화가 물었습니다. 왕자님, 정말 당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야 합니까? 김법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백제를 치기 위해 외세를 부르면 훗날 그 외세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김법민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들을 완전히 믿지는 않소. 믿지 않으면서 왜 부르십니까? 필요하기 때문이요.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은 무섭습니다. 사람은 필요하다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합니다. 김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라가 사라진 뒤에 순수한 승리를 말할 수는 없음도. 먼저 살아남아야 하오. 살아남아야 백성도 있고 사랑도 있고 후회도 있소.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이미 사랑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법민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연화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님은 언젠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왕이 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사랑은 너무 작은 그릇이겠지요. 김법민이 말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오. 연화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나라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별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3장 외세를 부른 선택. 소정방의 당군이 바다를 건너왔을 때 신라 조정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힘은 컸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빌리는 순간 신라는 또 다른 위험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법민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동맹이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다. 백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백제 부흥군이 일어났고 외국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김법민은 전쟁터를 보았습니다. 불타는 마을, 울부짖는 백성, 연기 속에서 흩어지는 가족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 전쟁의 냄새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때마다 연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목숨을 모르는 사람이 큰 나라를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잊지 않겠다. 반드시 잊지 않겠다. 그러나 왕이 되는 길은 더 많은 선택과 더 깊은 고독으로 이어졌습니다. 4장 고구려와 당나라 끝나지 않은 전쟁. 백제 이후에는 고구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다시 손을 잡았고 전쟁은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고구려도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통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나라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자신들의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위협이 된 것입니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폐하, 당과 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신라는 당의 변방이 될 것입니다. 문무왕은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쪽의 옛 백제 땅, 북쪽의 옛 고구려 성, 동쪽의 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어야 할 신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불러들이는 것보다 내보내는 것이 더 어렵구나.
문무왕은 당과 맞섰습니다. 그 싸움은 신라가 스스로의 나라가 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통일은 당나라의 허락을 받은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라가 스스로 지켜낸 통일이어야 했습니다. 5장 연화의 마지막 편지. 문무왕이 왕위에 오른 뒤 연화는 더 이상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곁에는 신하와 장수, 문서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장계로 시작해 장계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비 오는 밤 궁궐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보낸 이는 연화였습니다. 문무왕은 한참 동안 봉인을 뜯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편지를 펼치자 오래전 월성의 달빛 같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하, 저는 왕자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했던 그 젊은이는 이제 신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나라를 사랑하시되 사람 하나하나의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문무왕은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답장을 쓰면 다시 한 사람의 남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신라 전체가 되었구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책임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6장 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불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해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침입의 길이었습니다. 왜구의 침입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문무왕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육지에는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담장을 세울 수 없습니다. 동해를 누가 지킬 것인가? 왕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해안에서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외선이 출몰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무왕은 지도의 동해안을 짚었습니다. 적은 길을 따라온다. 바다는 길이다. 길은 막을 수 없으니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한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수군을 더 늘리시겠습니까? 문무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미 사람의 수명을 넘어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군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성을 쌓고 배를 만들고 장수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은 뒤에는 그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동해의 파도가 검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솟아오르는 꿈. 용은 왕관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왕의 눈빛이었습니다. 용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문무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다에 눕는다면 백성들은 믿을 것이다. 왕이 아직 동해를 지킨다고. 그 믿음이 군사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장 마지막 밤. 문무왕의 병세는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밤 문무왕은 가까운 신하들과 왕자를 불렀습니다. 왕자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이미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 밤만큼은 그저 아들이었습니다. 문무왕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큰 무덤을 만들지 말라. 산을 깎고 백성을 부리지 말라. 내 몸을 화장하여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 지내라. 방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폐하, 왕릉은 나라의 예법입니다.
어찌 왕의 몸을 바다에 두려 하십니까? 다른 신하도 말했습니다. 후대가 어디에서 제사를 올리겠습니까? 바다는 파도가 높고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문무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산에 누우면 산 하나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바다에 누우면 동해를 지킬 수 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용이 되고자 한다. 동해의 용이 되어 외적을 막고 신라를 지키겠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다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 꼭 바다여야 합니까? 문무왕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라가 위험할 때 적은 바다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가장 먼저 그들을 막겠다. 그것이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길이다. 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무왕은 작은 상자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글귀를 어루만졌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되 사람 하나하나의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한 사람을 사랑했다. 그 사람은 내게 외세를 불러 얻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냐고 물었다. 나는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고 답했다. 왕은 긴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말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긴 말도 옳았다. 사람 하나하나의 눈물을 잊지 말라는 말. 문무왕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한 사람에서 시작해 마침내 신라 전체가 되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창호지를 스쳤습니다. 문무왕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부르는구나.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8장 신하들의 반대.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조정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의 유언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모여 논쟁했습니다. 왕릉이 바다에 있다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왕의 시신을 화장하여 바다에 장사 지낸다니 후대가 이를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 한 늙은 장수가 일어섰습니다. 폐하의 생애가 언제 예법 안에서만 가능했소? 당나라를 부른 것도 다시 당나라와 싸운 것도 쉬운 길이 아니었소. 젊은 문신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왕릉은 백성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늙은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더 오래 기억할 것이오. 산속의 무덤보다 바다 위의 왕을. 모두 침묵했습니다. 왕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선왕의 유언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새 주인으로서는 백성의 마음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월성 밖으로 나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바마마, 이것이 진정 신라를 위한 길입니까? 그때 동해에서 온 듯한 차고 짠 바람이 불었습니다. 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바마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논쟁은 끝났습니다. 장례는 준비되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길은 바다로 정해졌습니다. 9장 서라벌을 떠나는 장례 행렬. 서라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무왕의 장례 행렬이 월성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늙은이는 지팡이에 기대어 울었고 아이들은 어른의 옷자락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정말 바다로 가신다지. 죽어서 용이 되신다 하셨다. 용이 되면 정말 외적을 막아주실까? 그렇게 믿어야지. 폐하께서 평생 우리를 지키셨으니. 행렬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앞에는 승려들의 연불이 흐르고 뒤에는 신하들과 장수들이 따라갔습니다. 서라벌을 지나 동해로 향하는 길, 살아생전 수많은 장계를 받았던 그 바다를 향해 이제 그는 죽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행렬의 중심에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라가 위험할 때 내가 가장 먼저 그들을 맡겠다. 그때 길가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에는 흰빛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장례 행렬을 바라보다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편지를 간직했던 신하는 그녀가 누구인지 짐작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례 행렬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왕자님, 아니 전하. 이제 정말 신라 전체를 사랑하러 가시는군요. 행렬은 멈추지 않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 서 있었습니다. 10장, 동해, 그리고 대왕암. 마침내 장례 행렬은 봉길리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동해는 넓었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섬이 보였습니다. 대왕암, 문무왕이 스스로 택한 자리였습니다. 신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습니다. 전하,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왕자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위의 바위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가고자 하신 곳이다. 보내드려라.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왕의 육골은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승려들의 연불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였습니다. 대왕암에 이르렀을 때 바위 사이로 물길이 보였습니다. 동쪽에서 들어온 물이 중심을 지나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마치 바다가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왕의 육골이 그곳에 모셔졌습니다. 그 순간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솟구쳤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용이다.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속에서 무엇인가 긴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물결이었을 수도 있고 빛의 장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왕이 바다에 들었다. 그리고 바다가 왕을 받아들였다. 왕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신라를 지켜주소서. 파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다시 한번 큰 물결이 일었습니다. 11장 백성들의 믿음. 문무왕이 바다에 잠든 뒤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대왕께서 용이 되셨다. 동해의 용이 되어 외적을 막으신다. 대왕암 근처에 가면 밤마다 용이 바다를 도는 소리가 들린다더라.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른들은 바다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어부는 폭풍우가 치던 밤, 대왕암 근처에서 푸른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파도 속에서 큰 눈이 나를 보았다. 무섭지 않았다. 누군가 지켜주는 것 같았다. 또 어떤 병사는 외선이 보였다는 소문이 돌던 날, 바다 위에 갑자기 안개가 피어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개 때문에 적선이 길을 잃고 돌아갔다더라.
대왕께서 막으신 게 아니겠느냐. 사실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곁에 남아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군사가 지키는 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문무왕의 용 설화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역사와 바다와 슬픔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신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12장 왕자의 꿈. 장례가 끝난 뒤 왕자는 서라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동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대왕암 위로 흰 파도가 일고 그 물결 속에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천천히 바다를 돌고 있었습니다. 용은 하늘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계를 서는 장수처럼 동해를 지켰습니다. 왕자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아바마마이십니까? 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문무왕의 눈빛이었습니다. 왕자는 잠에서 깨어가문사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릴 절, 바다의 용이 된 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동해 가까이에 세울 절, 그 절은 아버지와 아들, 왕과 나라, 역사와 설화를 이어주는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13장 다시 대왕암 앞에서 세월은 흘렀습니다. 왕도 신하도 그날의 백성들도 모두 훌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남았습니다. 대왕암도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길리 바닷가에 서면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그 바위가 보입니다. 파도는 천년 전처럼 밀려오고 바람은 동쪽에서 붑니다. 누군가는 그곳을 역사 유적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는 왕릉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는 설화의 현장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 왕의 마지막 약속이 머무는 자리. 문무왕은 정말 동해바다의 용이 되었을까요? 역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다만 말합니다. 문무왕은 통일의 왕이었다. 그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는 전승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를 동해의 용으로 기억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상상과 믿음의 몫입니다. 어쩌면 용이 되었다는 말은 빈을 달린 용이 되었다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왕이 죽어서도 백성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마침내 한 나라 전체를 품게 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대왕암에 파도가 부딪힙니다. 하얀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동해의 바람 속에, 경주의 기억 속에 너희가 나를 잊지 않는 한 나는 아직 이 나라 곁에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문무왕의 바다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문사지와 이견대, 그리고 세상의 근심을 잠재웠다는 필이 만파식적 이야기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